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폭스바겐 T-Roc입니다. 오늘 강추위가 또 다시 닥쳐왔는데요. 추위 속에서 T-Roc 타고 재미있는 시승 즐겨볼까 합니다. T-Roc T는 폭스바겐의 우수한 SUV 유전자를 상징하는 이니셜이죠. T로 시작하는 모두 5개의 모델 OT 전략을 폭스바겐 코리아가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로 등장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록은 바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SUV와 해치백을 결합한 크로스오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즐겨볼까 합니다. 자, 아주 작은 사이즈죠. 하지만 당당한 야무진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파워트레인도 2.0 디젤 엔진과 7단 DCT 조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50마력의 힘을 내고요.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시승하는 차는 최상위 트림,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4천만원대 초반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제일 아래 트림은 이런저런 프로모션을 더하면 3,20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수입차 대중화를 여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자, 3세대 모듈러 인포테인먼트 매트릭스 MIB3가 적용되어 있는 인테리어인데요. 센터 페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8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적용되어 있고요. 자, 계기판은 완전히 디지털 계기판으로 거듭났죠. 몇 가지 계기판 형태를 달리할 수가 있고요. 자, 턴바이턴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네요. 지도 나타내기를 할 수가 있네요. 지도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센터 페이시아 내비게이션 모니터와 계기판에 동시에 지도가 올라오지는 않나 봅니다. 자, 지도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니까 센터 페이시아는 이렇게 방향 정도만 지금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계,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서 계기판에 띄울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스티어링 휠 완전히 돌리면 하나, 둘, 2.7회전 정도 하네요. 상당히 차가 작은 차죠. 차체 길이가 4235, 4235, 그리고 차체 너비가 1820mm 정도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의 차체죠.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를 2.7회전 하는 락트락 조향비로 조율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빠릿빠릿한 조향을 기대할 수 있는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편으로는 음성 명령 시스템과 계기판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차로 이탈 경고 장치는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그 전에 음성 명령. 안녕 폭스바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디오. 라디오는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안녕 폭스바겐.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근처 식당 안내해줘. 인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안녕 폭스바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으로 전화. 연락처로 전화. 먼저 전화기를 블루투스와 연결하세요. 자, 이렇게 전화 걸기, 목적지 찾기, 근처에 필요한 부분들 찾기,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음성 명령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거조차도 음성으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안녕 폭스바겐 해서 불러내.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를 연결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기본적인 조작들을 할 수 있어서 운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운전하는 동안 뭐 이것저것 버튼 만지느라고 딴 데 신경을 팔 일이 없겠습니다. 간단한 이런 부분들은 음성 명령으로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이 되죠. 이 제스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동작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을 하게 되는 횟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죠. 아무래도 터치스크린 하게 되면 손때가 묻고 하기 때문에
스크린은 가급적 터치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제스처 컨트롤은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그러네요. 자, 라디오 미디어고요. 장치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소스 블루투스 뭐 이런 거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니까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로 작동을 하네요. 무선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여기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USB 포트를 연결하지 않고도 이렇게 무선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센터페이시의 제일 아랫부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무선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방전되던가 하는 염려 없이 무선 충전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애플 카플레이도 대응을 하죠. 자, 이렇게 인터랙티브 반응을 하죠. 손가락이 가까이 가면 반응을 합니다. 자동차의 디지털 콕핏을 바꿀 수가 있죠. 자동으로 클래식, 보기 1, 보기 2, 보기 3 같은 정보를 어떤 형태로 표시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계기판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계기판의 장점이죠. 아날로그 계기판으로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것, 운전의 지루함, 운전이 지루할 때 이런 계기판 부분들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지루한 운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자, 주행 데이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차량 상태 이렇게 공기압 볼 수가 있고, 설정을 한번 볼까요? 설정 ESC 시스템, 주행 안전장치죠. 타이어, 자, 2차 타이어는 215 50R18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이트 어시스트, 그 다음에 실내등,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요. 도어 앰비언트 라이트네요. 발밑 공간 앰비언트 라이트. 야외여서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가 잘 안 나는데요, 이 도어와 발밑 공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이 됩니다.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IQ 드라이브가 들어와 있다고, 어텐션 어시스트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그러니까 레인 어시스트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죠. 모니터 위쪽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몇 개가 내려옵니다. 오디오, 집으로 경로 안내,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하지 말아라 음향, 이렇게 음향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두 구역으로 나눠서 온도 조절을 달리 할 수가 있고요. 에어케어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면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걸러주는 거죠. 가볍게 모니터 터치를 통해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꼭 눌러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까지 있으니까요. 센터페이시아의 이 모니터는 아주 편하게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아래 비상등을 비롯해서 몇 개의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들어와 있죠. 주차 보조 장치, 엔진 오토 스탑 비활성화 시킬 수 있고, 주행 모드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고, 터치 스크린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공조 버튼들, 스마트폰 충전 장치, 두 개의 USB 포트, 엔진 스타트 버튼, 12V 전원구, 그리고 변속 레버는 7단 DSG를 조율을 하죠.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박스,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두 개의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홀수와 짝수단이 각각의 클러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빠른 변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속 시간이 빠르다는 것, 그 짧은 시간만큼 효율이 높아집니다. 변속 시간이라는 것 결국 힘의 공백이거든요. 동력이 차단돼서 다시 이어지는 동안에
손실되는 동력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성능과 효율을 모두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죠. 2.0 디젤 엔진을 적용했다는 게 약간 오버스펙이 아닐까. 좀 더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힘을 보강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작은 차체에 비해서 큰 엔진이 들어갔다라는데 좀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시트입니다. 시트에 딱 앉아보니까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게요, 이 높은 부분까지, 겨드랑이 바로 밑까지 딱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차가 이렇게 좌우로 회전할 때나 흔들릴 때 몸이 딱 안정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시트가 참 마음에 들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역시 시트인데요, 수동식 시트입니다. 좋습니다. 수동식 시트.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수동식 시트의 장점, 이렇게 빠르게 한 큐에 딱 필요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수동식 시트의 장점일 텐데요. 등받이를 조절하는 게 이 둥근 레버를, 운전석 같은 경우 왼쪽 아래에 있는 둥근 레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는 답답한 면이 있는 조절 방식이죠. 자, 위로는 이제 선루프 시원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운전석보다는 뒷좌석에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붕을 넓게 덮어주는 선루프가 있어서 아주 시원한 차창밖 풍경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잠깐 보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자, 뒷좌석 앉아보면 이 정도 자세가 되죠.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가 꽉 차게 들어갑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죠. 컴팩트 SUV죠. 그렇게 넓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한된 공간을 아주 알차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차창은 이렇게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센터 터널이 좀 높게 솟았네요.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는데, 이 차는 사륜구동 차는 아닙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가는 전륜구동 소형 SUV라고 보면 될 테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는데요, 별도로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송풍구만 있고요. 풍량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 아래 두 개의 USB 포트가 있는데요, C타입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접어내면 이렇게 스키장 갈 때 스키스루 공간으로 이 부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6대 4로 접을 수가 있는데, 완전히 접으면 좀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트렁크는 바닥을 좀 더 깊게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바닥판을 올려서 좀 더 높게 트렁크 공간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풀플랫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짐을 넣기 위해서 좀 더 트렁크 바닥을 깊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와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직접 달려보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비 내리는 호남선 아니고 눈 내리는 자이로입니다. 갑자기 강추위가 닥쳤어요. 2.0 직렬 사기통 직분사 터보 2.0 TDI 엔진 150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고요. 시트 포지션이 참 편안하죠.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포지션이 조금 높아서요, 살짝 도로를 내려다보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변속 레버는 7단 DCT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를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D,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S.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변속 레버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토션빔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노면의 충격, 과속 방지턱 등을 통과할 때는 부드럽다라기보다는 약간 살짝 맞받아치는 딱딱한 느낌 받게 됩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서요,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죠. 뒤로 놓고요. 자, 7단 약 1500, 6, 5, 4, 3,
3단 4450, 4500이 좀 못 미치죠. 4500에서 15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고요. 편안하게 달릴 때 1500rpm 정도 보인다는 점, 엔진 회전수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엔진 회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변속기를 좀 더 높은 8단이나 9단 변속기를 썼다면 RPM을 좀 더 낮게 가져갈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속도를 조금 올리니까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이 차체의 진동이 조금 커지는 느낌이 있죠. 속도가 빠를수록 흔들림은 증폭되는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100km 정도의 속도에서 노면 잡소리도 거의 없고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느낌만 전해지는데요. 차창을 지붕 위로 올라가는, 스쳐 올라가는 바람 소리 정도가 아주 작게 들리는 정도입니다.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요. 눈이 내리고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데 이 정도로 젖어 있을 때 노면 잡소리들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촉촉하게 젖은 물기가 노면에 있는 자잘한 먼지들을 약간 잠재우고 쓸어내고요. 비산되는 먼지들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틈을 물기가 메꿔주면서 소음 발생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흥건히 젖게 되면 그 자체로서 물기들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살짝 젖어 있는 정도의 노면에서 MVH 성능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노면이 지금 이런 좀 거친 노면인데요, 80km. 조금 상태가 좋은 노면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리고 속도를 아까 마찬가지로 80km 정도로 맞춰 봅니다. 자, 이런 정도 소음이 나는 거죠. 자, 훨씬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살짝 거친 도로고요. 어떻게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습니다. 레인 어시스트, 그러니까 차선 이탈 보조 장치, 차선 이탈 경고 혹은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 정도 하면서 정해진 속도로 달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을 뿐이죠. 물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있고요. 자, 90km 정도의 속도로 맞췄는데 앞차가 천천히 가고 있죠. 그래서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자, 옆차로로 옮겨오니까 이제 앞에 차가 없죠. 정해진 속도로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갑니다. 스티어링 휠에 손을 놓으면 차로를 그냥 넘어가 버리죠.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킥다운,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밟힙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속도를 쭉 끌어올리니까 엔진 사운드가 쭉 살아 올라오죠. 2.0 디젤 엔진의 엔진 사운드가 바람 소리에 지지 않고 쭉 살아 올라옵니다. 엔진 소리를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인가요? 약간 쎄 하는 소리가 함께 들리는데요. 이 소리죠. 배기 소리와는 좀 다른 엔진으로 이 공기들이 흡입되는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앞쪽에서 살짝 들립니다. 150마력의 힘이 그렇게 큰 힘은 아니죠. 2.0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 그게 직분사 터보라고 하면 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굳이 힘에 욕심을 내지 않고 150마력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2.0 디젤 엔진의 150마력, 뭐 크게 욕심내지 않은 그런 힘이다 싶은데요. 그도 모를 것이 이 차의 작은 차죠. 무겁지가 않습니다.
공차 중량 1473kg, 그러니까 1.5톤인 채 안 되는 무게를 갖고 있어서 굳이 힘을, 엔진 파워를 더 크게 갖고 가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힘을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마력당 무게비가 작아지고요, 효율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더 센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엔진 배기량도 2.0이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 욕심 내지 않고 150마력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려 보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죠. 포모션을 적용한 차가 아니고 T-Roc은 전륜구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다뤄야 될 테고요. 그래서 사륜구동 시스템만큼의 고속주행 안정감을 만나기는 어렵겠다. 그렇다고 아주 불안한 정도는 아니니까요. 필요하다면 고속주행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겠지만 이 차 소형 SUV, 컴팩트 SUV이고요. 그렇게 성능에 욕심내는 차가 아니죠. 편안하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데 포커싱을 한, 그런 데서 만족을 찾아야 하는 그런 차죠. 굳이 헛힘 쓰면서 빨리 달리고 고속주행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한다면 달려는 줄게, 하지만 이 차는 그렇게 힘쓰면서 빨리 달리는 차는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S 모드에서 툭툭 바로 좀 민감한 가속 페달의 반응이 느껴지죠. 노멀 모드 약간 텐션이 떨어지고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는데도 차체의 반응은 한 템포 더 늦는, 약간은 게으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로 가봅니다. 허리띠 한 2칸 풀어놓은 그런 느슨한 느낌이 나고요, 가속 페달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을 뚝 밟고 하나 둘 그냥 조금 있다가 이제 차체가 반응하는, 그것도 느긋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체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점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향 이 정도면 제법 예민한 조향 보인다 싶죠. 락투락 조향도 2.7 회전인데다가 스티어링 아래쪽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D컷 스티어링 휠입니다. 좀 스포티한 맛을 살려낸 그런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아래편에 살짝 보이는 듯 맞는 듯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 잡은 채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주행 안전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 충돌 방지 브레이크,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 그리고 후방 트래픽 경고, 파크 파일럿, 시속 65km 이상에서 작동하는 피로 경고 시스템, 이런 장치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210km까지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장거리 운전할 때 좀 편하게 이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알람을 해주고 긴급 제동까지 개입하는 프론트 어시스트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는 분리돼서 따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두 3개 트림으로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는데요, 스타일,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제일 아래 트림인 스타일일 경우에 3,599만원, 프리미엄 트림은 3,934만원, 그리고 이 차 프레스티지 트림인 경우에는 4,032만 8천원에 판매가 됩니다. 판매 가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차량 반납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이용을 하면 제일 아래 트림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 약 3,2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입 SUV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추워서 노면이 좀 차가울 텐데요. 시속 100에서 어느 정도 제동감을 보여줄지요.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앞이 아주 단단하게 버티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크게 숙여지지도 않고 강한 제동에 차체가 거칠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쯤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 하는 느낌, 그런 자세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코너 한번 보겠습니다. 차체가 좀 높은 SUV이고요. 앞바퀴 굴림이죠.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제동, 턴. 조금 강하게 돌려 보는데요. 잘 버텨주네요. 차체가 높은 소형 SUV이고 전륜구동이죠. 그래서 조금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차체 구조에 비해서는 차체가 기울어지는 정도도 크지 않고요. 타이어의 접지도 좋아서요. 비교적 그립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좀 빠른 코너링을 시도하는데 큰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코너링 잘 마무리해냈고요. 상황에 따라서 살짝 오버해서 이 차를 다뤄도 괜찮겠다 싶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차의 능력 범위 안에서, 또한 운전자의 능력 범위 안에서 차를 다뤄야 한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를 탈 수 있어야 되죠. 자기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운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폭스바겐 T-Roc 충분히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소형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중에서 푸조 2008 있고요. 국산 소형 SUV들과도 경쟁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차를 사는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리해 놓은 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 차 공차 중량 1473km, 그리고 150마력,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9.8kg 정도 되는데요. 약 10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주파 시간은 8.8초입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S로 놓고 에어컨 끕니다. GPS 계측기 작동을 시켰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150마력의) 힘,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차체 사이즈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더 강한 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힘을 꾸준하게 끌어모으면서 시속 100km까지 주파하는 반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기록을 보였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T-Roc 타고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 에코로 가고요. 에어컨은 일단 끄고 히터로만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히터 1단계, 송풍 1단계로 하고요. 최근 리셋부터 하죠. 리셋 했고요. 출발합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5.1입니다. 리터당 15.1km를 달리는데요. 공차 중량 1373kg의 몸무게를 150마력에 끌고 달리는 거죠.
신호대기로 멈추면 엔진은 자연스럽게 시동을 끄죠.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 영하 3도, 좀 차가운 날씨긴 하지만 연비에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차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료 효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주 최고의 경제 운전을 통해서 이 차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비에 도전해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경제 운전을 하면,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서 경제 운전을 하면 연료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어쩌면 경제 운전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점,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운전이 된다라는 얘기죠. 차분하게 차를 다루는 만큼 돌발 상황에 충분히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차의 상태도 이렇게 불안전한 거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 좀 더 안전하게 차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고 또한 그만큼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 경제 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로 구간에서는 아주 교통 상황이 좋아서요, 정체 구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약 28km 달려오는데 25분이 소요가 됐네요. 아주 주행 상황이 좋았다는 점 얘기해 주고 있고요. 평균 시속은 67km였습니다. 자유로 28km를 달려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4.1 기록을 했는데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15.1이니까 리터당 약 9km 더 간 연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디젤 엔진의 놀라운 효율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노량대교 구간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수월했는데 여의도 지나면서 좀 교통이 밀렸죠. 평균 주행 속도 시속 54km로 떨어졌고요. 잠시 후에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차선 변경해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순간 연비 23.9km/L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시속 54km, 이곳까지 50km 정확하게 달려온 거죠. 여기서부터 약 5km 도심주행 한 뒤에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최종 연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신호등 지났습니다. 앞차 따라서 교대역 내거리의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22.7km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55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47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가 15.1이죠. 7.6, 리터당 7.6km 정도 더 간 연비 보였고요. 도심 구간에 접어들어서 아무래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교통체증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니 도심 주행 구간 들어와서 연비는 좀 뒤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연비 이번에도 어김없이 만났고요. 네, 이것으로 폭스바겐 T-Roc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폭스바겐 T-Roc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레인 어시스트가 없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와 있고 차선 이탈을 경고하거나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레인 어시스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의 완성도가 그만큼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해진 속도 이내로 달릴 수는 있지만 차선을 유지한다거나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얘기죠. 작은 SUV, 컴팩트 SUV여서 이런저런 어떤 그 고급 사양들이 일부 빠지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와 있다면 레인 어시스트도 같이
적용을 해서 반자율 운전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차 전동식 리어 게이트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작은 컴팩트 SUV이지만 고급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급에 비해서 좀 고급스러운 면모를 갖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레인 어시스트가 빠져 있어서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 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마도 요즘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하죠. 혹시 그런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넣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레인 어시스트가 없다는 부분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트 작동 방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이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등받이를 조절을 할 때 이 둥근 레버를 일일이 돌려서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좀 작동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겠죠. 전동식 시트면 좋겠지만 굳이 수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정확한 자세를 맞출 수 있도록 한 번에 작동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봅니다. 네, 이상 폭스바겐 T-Roc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T-Roc 시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치백인가 SUV인가 싶을 정도로 차체 사이즈가 참 작죠.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엔진 배기량은 좀 큰 듯 싶은데요. 2.0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에서 나오는 최고 출력 150마력의 힘, 이 차에 딱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15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고속 주행까지 잘 달려주는데요. 하지만 이 차 그렇게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중저속 구간에서 합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달려주는데 좀 더 가치가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도 잘 나왔죠. 작은 차지만 좀 더 당당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디자인으로 완성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차지만 또한 실내 공간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고 있다 싶고요.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이 차 시승차인 최고 트림 프레스티지인 경우에 4천만 원대 초반에서 가격이 결정됐고요. 가장 낮은 트림 스타일 트림인 경우에는 이런저런 프로모션 더하면 3,2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 가능한 수입 SUV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